SK 하이닉스가 한 분기 만에 6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한 바로 그날, 주가는 오히려 두 자릿수로 파란불을 켜며 급락했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지금 한국 증시가 유난히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 전체가 반도체 딱 두 회사에 쏠려 있는 구조 때문이거든요. 오늘은 이 쏠림이 왜 위험한지, 그리고 최근 폭락을 더 키운 수급 구조까지 네 가지 이유로 그림처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 먼저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짚고 갈게요. 코스피는 상장된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다음 그 값을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회사일수록 지수 전체를 움직이는 힘도 커지는 구조인데요. 마치 반 평균 점수를 낼 때 30명이 골고루 나눠서 점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딱 2명의 점수가 평균의 절반 넘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. 그 2명의 점수가 조금만 출렁여도 반 전체 평균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코스피도 지금 딱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.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, 그리고 최근 폭락이 왜 유독 심했는지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. 첫째,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미리 걸어둔 눈높이에는 못 미쳤기 때문이에요. SK 하이닉스는 이번 분기에 매출 79조 원,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게 벌어들이면서 직전 분기보다 영업이익이 60%나 늘었어요. 숫자만 보면 누가 봐도 역대급 성적표인데요. 문제는 시장이 미리 예상해둔 콘센서스.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가 평균 낸 예상치는 매출 84조 원, 영업이익 64조 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. 반에서 다들 100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95점을 받은 셈이라 점수 자체는 훌륭해도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실망이 먼저 반영된 거죠.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에도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. 둘째, 지금 성적보다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에요. 최근 중국의 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고,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인 심자회선 노광 장비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. 지금 당장 실적에 타격을 주는 소식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는 중국도 이 시장에서 진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키운 거예요.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뚜렷한 업종이라서 지금이 혹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구간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늘 함께 따라다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벌었다는 사실보다 이 좋은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. 셋째,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반도체 두 회사에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. 최근 집계를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%를 넘어섰어요. 우선주까지 합치면 60%에 가까운 수준인데요. 작년 말만 해도 이 비중은 34% 정도였으니까 반년 남짓한 사이에 비중이 훌쩍 뛴 거예요. 비교해서 보면 미국 대표 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인 반도체 회사의 비중은 7% 안팎이고, 일본 대표 지수에서도 반도체 대장주 비중은 4%대에 그쳐요. 여러 회사가 골고루 지수를 떠받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사실상 반도체 두 회사가 코스피 그 자체인 셈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 두 회사 주가가 흔들리면 다른 회사들의 사정과 상관없이 코스피 지수 전체가 같이 출렁이는 거예요. 넷째, 여기에 최근 만들어진 투자 구조가 하락폭을 한층 더 키웠기 때문이에요.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나만 따로 2배로 추정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새로 상장됐는데요. 이 상품은 기초 종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2배로 오르내리도록 설계돼 있어서 두 회사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 전체의 출렁임도 함께 커지는 구조예요.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도 최근 38조 원까지 불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이달 들어서만 12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고, 하루 만에 5조 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낸 날도 있었어요. 개인 투자자들이 낮아진 가격에 다시 사들이며 버텨보려 했지만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. 그 결과 이달에만 코스피가 29%나 밀리면서 외환 위기 때보다도 한 달 낙폭이 더 크다는 기록까지 나왔어요.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.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회사에 무조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.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가운데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. 회사 실적과 사업 자체는 여전히 튼튼한데 시장 전체의 쏠림과 수급이 함께 흔들리면서 동반 하락한 것이라면 회사의 본질적인 체력,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뉴스에 나온 하락률 하나만 보지 말고 이 하락이 그 회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큰 파도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. 실적이 좋은데도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어요.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는
못 미쳤거나 지금 성적보다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반영됐거나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반도체 두 회사에 절반 넘게 쏠려 있거나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상품과 비투,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며 수급이 하락을 더 키운 경우였는데요. 결국 지금 코스피는 여러 회사가 골고루 나눠서 만드는 지수가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두 회사가 오르내리는 그래프에 가깝다는 건 이 구조 하나만 기억하셔도 요즘 벌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모든 판단과 투자 결정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.